20억짜리 아파트를 주는데 을 얹혀서 줘야 된다? 근데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잘못하고. 남들은 야, 너 300억, 400억짜리 빌딩 갖고 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다 그러는데 집도 한 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사무소 가문의 대표 세무사 유찬영 세무사입니다. 저는 지금 매일경제신문 세무센터의 대표 세무사를 하고 있고요. 매일경제에서 그동안 증여와 상속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들을 주로 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그 자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자수성가하거나 부자 아빠를 만나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저성장 시대니까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부자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는 부자야. 그럼 빨리 내가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내 것이 되잖아요. 근데 아빠가 안 줘.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한동안 오래전에는 수명이 70대에는 아버지가 70대에 돌아가시면 자녀가 그때 30대, 40대잖아요. 그래서 30대, 40대에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시점에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었죠. 갈등이. 근데 자녀가 성장해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30대부터 70대까지 부모가 이 돈을 안 주면 부모 돈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증여가 고민이 뭐냐면 증여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0억짜리 아파트를요, 생으로 2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한테 주면 취득세하고 증여세가 한 8억 정도 나와요. 근데 자녀가 8억이 없잖아요. 8억이 없으면 부모가 8억을 또 둬야 돼요. 근데 그 8억을 주면 그 8억에 대해 또 증여세가 나와요. 그럼 그 증여세 또 내야 되는 모자라니까 또 줘야 돼요. 그래서 총 얼마를 줘야 되냐면 15억을 줘야 돼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20억짜리 하나를 주려면 현금 15억을 얹어서 줘야 얘가 그 돈으로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20억짜리 아파트를 주는데 15억을 얹혀서 줘야 된다? 근데 그 15억은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좀 세를 준 상태에서 주는 게 맞을까? 뭐 돈을 빌려주는 게 맞을까? 세금을 뭐 내주지 말고 세금을 빌려줄까?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일대 500억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2명이에요. 2명인데 그러면 250억씩 받아야 되잖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국가가 250억 가잖아요. 그러면 125억씩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25억 받은 자녀가 자기 자녀 2명에게 상속을 한다 그러면 62억 5천씩 가야 되는데 천만에요. 국가가 62억 빼가잖아요. 그래서 31억씩 받아요. 할아버지는 500억 부자인데 손자는 3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에 대한 철학의 문제와 조세 문제가 합쳐지면서 부가 이게 승계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이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죠.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나 죽을 때까지 쌓아내고 죽은 다음에는 나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살아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돈을 안 쓴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돈을 안 써요. 부자들도? 예, 상대적으로 안 써요. 뭐 가난한 사람보다 더 쓰겠지만 그 부에 비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검소해요. 대부분. 기업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자본이 충실해야 튼튼해야 더 성장하는 거잖아요. 투자도 하고. 근데 여기에 미천을 원본을 그냥 확 빼가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성장을 해요. 상속세 때문에 고민했던 분 한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 드릴게요. 빌딩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그 200억 정도 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러니까 세금이 한 70몇 억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도 대출금이 있어서 대출 이자도 내야 돼요. 근데 빌딩밖에 없어요. 돈을 어떻게 내요? 그래서 지금 상속세가 지금 10년 나눠서 내거든요. 1년에 7억씩 내야 돼요. 근데 200억에 1년에 6억 들어와요, 임대료가. 그래서 거기서 뭐 그 비용 빼고 어쩌고저쩌고 한 5억 남는다고 쳐요. 그러면 남는 거 갖고 세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거 다 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또 10년 동안 어머니 상속세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집도 없어요.
전세 살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야, 너 300억, 400억짜리 빌딩 갖고 있으니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다 그러는데 집도 한 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 상속세 다 내고 나니까 나이가 60이 넘었어. 내 인생이 이게 뭐지? 근데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거기서 이제 오는 거. 받는 사람도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재산이 거의 70%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세금을 낼 만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세금으로 200억지만 시가로는 뭐 4, 500억짜리인데 이거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세금 내느라고 빚지고 젊으면 다 마친 거죠. 그러면 한번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준 부모가 고마울까? 남들이 봤을 때는 부럽다고 하잖아. 아, 야, 아빠 잘 만나서.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이거 받았을 땐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20년 동안 자기 삶이 이렇게 고마울까? 뭐 이런,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겠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제일 높아요. 상속증여세가 최고 세율이 50%예요. 일본은 55%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하고 틀린 게 상속세가 받은 사람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유산세, 유산취득세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세부담은 더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기업 주주는 20%또 할증을 하거든요. 그럼 60%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그러니까 이 상속세를 내시는 분이요. 지금 표를 보면 그 2018년도에는 한 30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상속세를 내시는 분이 8,5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2.8%가 상속세를 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사망자 수가 갑자기 37만 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납부 인원이 19만 명에서 5.2%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상속세 내신 분들의 재산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니까 상속세 내시는 분들이죠. 재산 구조로 70%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으니 당연히 상속세에도 부담이 커지겠죠. 그런데 여전히 5.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돌아가시면 그중에 5명만 상속세를 내는 거니까 사실 상속세는 모두가 고민하는 세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상속세 부담은 이제 안 냈던 사람들도 점점 이제 내는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상속세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총 상속 금액에서요. 기초공제 5억을 빼주고요. 배우자 공제를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세율을 정해요. 그래서 배우자 금액이 공제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미국하고 영국은 지금 배우자한테 상속하는 건 상속세가 없어요. 상속세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배우자 공제를 5억에서 30억까지 사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를 해줘요. 근데 이게 언제 법이 제정됐냐면 97년도에 제정된 법이에요. 97년도에 우리나라 GDP가 542조인데요. 작년에 2,100조거든요. 4배가 넘었는데 한도는 30억이 지금 24년째 지금 이러고 24년이 뭐예요? 7, 8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30억이라는 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가 상승률로 비교한다면 이게 4배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120억까지는 빼줘야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20억 이상 지금 공제를 하거든요. 상속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세금이 지금 이제 좀 제도가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왜 바뀌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려면 자본이 충실해야 되는데 이런 자본들을 원본을 다 빼가는 거잖아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 NXC라고 하는 김정주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한 10조 정도가 된다 그래요. 상속재산이. 그중에 상속세가 한 5, 6억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 주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주회사의 주식을 물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NXC의 2대 주주가 국가잖아요. 27%. 근데 그 주식을 공매를 하는데 이 특수관계자는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사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그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든지 아니면 기업에 있는 배당을, 청구를 빼려면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가 부실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보다는 또 부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원본을 통해서 자본의 어떤 그 크기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내고 그 창출해낸 소득에 대해서 좀 과세를 하자. 이게 지금 다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없애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15개 정도만 상속세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지금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속세를 없애거나 아니면 줄이고 그걸로 부를 더 창출해라. 그러고 나서 그 창출된 부에 대해서 더 세금 내라. 이런 식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국가 경제도 좀 성장하고 그러지. 그런데 이게 그냥 그 부의 무슨 뭐 세습이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막 마타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치권도 눈치 볼 수 없으니 좀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좀 필요하다. 상속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지금 증여의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 20, 30년간은 증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즉 부모의 재산을 내가 죽을 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 것은 증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증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증여세법은 증여를 하는 것을 부를 그냥 불로소득으로 받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어떤 불평등을 야기하고 무슨 그 금수저니 흑수저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어떤 그 인식, 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라는 것을 해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부자들이 밑으로 안 내려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간 갈등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부의 60%를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해요. 그래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가 침체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활기를 잃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일본인인데 그 예일대 교수인 나리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노인들이 집단 자살을 하거나 학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큰 그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방영된 영화 중에 플랜 75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플랜 75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75세가 되면 안락사를 국가에다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을 주면 그걸 가지고 온천 여행을 가고 갔다 와서 지정된 날짜에 국가가 이 사람을 안락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노인들의 어떤 문제가 이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투자나 소비도 하지 않으면서 또 매겨 살리고 보호해줘야 돼요, 국가가. 그러니까 이 돈을 다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빨리 돈이 밑으로 흘러야 된다. 근데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한다는 것이 결국 증여잖아요. 내가 아무 이유도 없는 제3자한테 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사회에 다 기부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여를 통해서 돈이 위에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흘러가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제약이 있다. 공제 금액도 뭐 5천만 원, 10년에 5천만 원. 더군다나 손자녀한테 가는 거는 30% 할증.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혼인 증여 공제, 그다음에 출산 증여 공제에서 1억씩 더 주는 것에 대해서 막 사회가 굉장히 막 떠들썩하고 이슈가 됐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렇죠. 이제 그 남자 쪽에서 1억, 여자 쪽에서 1억 하면 2억을 더 받는 거잖아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 그럼 1억 5천씩 받은 거니까 3억인데 그 3억을 가지고 전셋집이나 제대로 구할 수 있으면 서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충분하다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부를 밑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게끔 해줘야 자녀들이 이 돈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그다음에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래서 경제도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이 내려오는 것을 부의 불평등이라고 하고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정치하시는 분과 언론인들이 좀 사회적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